자, 212페이지 가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익과 비용의 이론 실전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내부 통제제도 거기까지 문제 홀수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수익과 비용 1번 문제 보고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의 인식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추정하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이 지금 보기에 보니까 가나라 이게 3개나 4개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용역이니까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라번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행률을 계산할 때 작업의 진행률을 계산할 때 원가 투입한 걸 가지고 진행률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원가가 진행률이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에다가 앞으로 투입해야 될 원가를 합친 것이 전체 원가니까 그걸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올바른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1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1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아요. 수익과 비용이 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로열티 수익이라는 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는 겁니다. 그럼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적절한 진행률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이라든가 중도금은
진행률 계산에 반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은 문제가 끝났고요.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맞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죠? 다음 2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다 기말에 발생주의로 맞게끔 이게 수정을 하죠. 이건 회계의 수정 분계 사항이에요. 수정 분계. 이걸 정책이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매입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이것이 회계정책의 변경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그러면 3, 4번 맞는가 읽어볼까요?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다음에 4번.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네. 대손해 추정이라든가 감가상각 관련된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 초에 주식 발행을 통해서 8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주식은 액면 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자, 차변의 현금 8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차입금 8만 원 부채로 인식했네요. 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차입금이 아니라 이게 자본금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담당자는 21년도 회계 기록을 마감하기 전에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분개로 옳은 것은? 네, 수정하기 위해서 분개를 할 수도 있고 이 날짜 찾아가가지고 전표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수정하는 분개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수정하는 분개는 차입금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그걸 자본금으로 기록해주면 돼요. 2번인 거죠. 그렇죠? 차입금 차변에 기록해서 부채 잔액을 제로로 하고 그만큼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 2번 분계 점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5번으로 가볼까요? 네, 5번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목적이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이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목적이죠.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때
기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경영진의 그 수탁 책임자의 경영 성과, 업무 성과, 그것을 측정하는 데 기여하죠. 다음에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네, 우리가 그 위험 평가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라면은 위법 행위가 빨리 발견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4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자산보호 제도가 있죠. 맞고요. 2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가 포함돼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그랬죠. 3번도 맞고요. 4번, 재고 실사를 통해서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재고 실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재고 조사를 했다고 해서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예방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방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여기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엄청 기네요.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직업윤리 및 청렴도의 기준을 윤리 강령 등을 통해 제시하고 솔선수범하고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통제 문화를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통제 문화 이런 게 통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윗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죠. 이사회나 경영진이 그 윤리 경영을 선언하고 법을 준수하고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그 소속 구성원들이 모두 거기에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벌써 뭐 경영진부터 말하는 투가 말이죠. 벌써 뭐 대충 하려고 하고 뭐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벌써 다른 구성원들도 경영진을 따라서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맞았어요. 다음에 2번. 경영진은 회사의 윤리강령,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의 재무제표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 그리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감사위원회는 그러니까 회사의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예. 감사위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윤리 강령이나 정책의 위반 사례나 위법 사례,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담당 책임자에게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마련한다. 뒷부분이 좀 이상하죠. 자,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나 위법이나 위반 사례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윤리강령을 잘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발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담당 책임자한테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해야 될까요? 예, 감사위원회는 조직상 그 업무 책임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경영진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이 경영진한테도 즉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 이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는 모르겠으나 책임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는 이게 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3번은 좀 이상해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그렇습니다.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해내고 지속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걸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을 마련해야 되죠.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정보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제표 정보, 운영활동이라든가 법규준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수집, 유지, 관리한다. 네, 역량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경영진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이와 관련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야 되겠죠. 효과적인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더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실습할 때 쓰는 더존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또 ERP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3번 경영진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상 책임 또는 임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정보가 해당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한다. 예, 잘못된 말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은 하향의 의사소통 경로 중심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네. 요거에 이제 여기 좀 잘못됐죠. 예. 우리가 의사소통 경로는요. 하향식만 하향식의 중심으로 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하향식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그런 방식이죠. 의사소통이. 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의견이 전달되는 버튼업 아래에서 위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부서와 부서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이 구축이 되어야지 하향식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의사소통 방식이다. 구시대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여기서는 설명이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답이 4번인 거예요. 네, 이렇게 풀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가 다 지금 우리 앞에 정리했던 걸 다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77페이지로 갈까요? 자, 우리 FAT 1급을 저하고 같이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이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 앞부분 똑같습니다.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조금씩 추가된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은 앞부분은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은 거의 같아요. 자, 한번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쭉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라고 하는 그 영문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VAT라고 그러죠. Value Added Tax. 자, 이 부가가치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이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소매업자가 2,000원에 재화를 사가지고 4,000원에 판매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는 2,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에 판매를 했으면 이 사업자가 증가시킨 부가가치가 2,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00원. 그래서 이 2,000원의 10%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 4,000원에 판매한 사람은 20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200원이에요. 요거 딱 한 건만 있다면. 자,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뭐다?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근데 일반 소비세는 면세 대상 재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한다 해서 일반 소비세이고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비세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사치품이라든가 고가 제품들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자동차 중에서도 그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들이 이 개별 소비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술 같은 거에서도 이제 술에는 주세가 붙습니다만 또 이 그 부가가치세도 붙는데 부가가치세 말고 그 전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 술이 있어요. 고급 술들, 양주 이런 것은 개별 소비세가 또 붙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아까 제가 2,000원에 구입을 해서 4,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자, 이건 구입이에요. 구입을 하면 이 사람이 증가시킨 부가가치가 2,000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0% 해서 납부세액이 200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은 얼마냐? 4,000원에 팔았으면 여기에 세액은 여기에 400원이 되죠. 40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부가세가 10%니까. 자, 요 사업자가 2,000원에 구입할 때 여기에 매입세액은 200원입니다. 200원이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400원, 매입세액은 200원. 이걸 차감하면 200원이 나오죠.
납부할 세액. 자기가 가치 증가시킨 거에 1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도 200원 나오죠? 같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가치중과분을 계산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보면 매출세액 그리고 그 밑에 매입세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시켜 가지고 밑에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이 간접세라는 것은 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해서 간접세예요.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납부는 하지만 그건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한 거를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담세자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에 그 대응되는 제도를 우리는 직접세 제도라고 그러죠.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하고 요 담세자가 같은 세금이죠. 왜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직접세가 많은데, 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이제 보유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거죠. 보유함으로써. 그래서 보유세라고도 하는데, 자, 그게 직접세입니다. 자동차 보유한 사람이 세금 부담하면서 자기가 납부해야 돼요. 누가 대신 납부해 주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도 자동차 보유자, 담세자도 자동차 보유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 사람이 내야 되고 담세자,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세도 있고 대개 이제 국세 중에는 이 간접세가 많아요. 국가가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 따로 부여하죠. 사업자들을 통해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세, 아까 위에서 소비세였죠. 그 다음에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은 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비세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제화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했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은 하지 않았지만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죠. 수입할 때.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는 0세율, 수입하는 재화에는 국내하고 똑같이 10% 부가가치세. 이걸 적용하는 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을 적는다면 국가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걸 국세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죠. 아까 열거했던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목입니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하잖아요. 세무서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국세.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 정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사업자 말고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왜 하나가 더 있냐면은 국내에서 그 생산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는 국내 사업자들이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입 제품은 외국의 회사 보고 당신네들이 팔았으니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내라. 그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내에 수입하는 자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라. 소비자가 이때는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거죠. 여기에는 사업자가 수입했으면 사업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가, 또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나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다 그러면 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밑에 이제 사업자의 요건에는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영리 목적과는 불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만 사업자로 보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과세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불문이다. 세 번째 사업자의 요건은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을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래야 사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사업자의 요건이 그렇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로 크게 분류하고요. 면세 사업자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고 과세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 과세 사업자를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행정을 좀 간편화해서 세부담이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일반 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의무가 다 부여되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혹시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별도의 이론 공부가 없으셨다면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핵심적인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앞에서 저하고 FAT 1급 하셨던 분은 약간 이 앞부분에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을 정리하도록,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잘 표시해 두십시오.